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프로그래밍 언어의 두 가지 측면에 대해서 먼저 배우고 그 중에서 신텍스가 무엇인지, 명세하는 법이나 프로그래밍 신텍스를 만족한다는 게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개념적으로 이해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학습 내용을 보시면 프로그래밍 언어의 두 가지 측면, 그 중에서도 신텍스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 그리고 처음 나오는 용어인 데리베이션, 파스트리 등에 대한 기본 개념을 공부하시게 되겠습니다. 정답입니다. 프로그래밍 언어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하나는 프로그래밍 언어의 겉모습을 나타내는 신텍스, 즉 구문이 되겠고요. 또 하나는 그 프로그램이 실제로 무엇을 하는지를 나타내는 그 시멘틱스, 다시 말해서 프로그램의 의미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번 단원에서는 신텍스에 주로 초점을 맞추어서 진도를 나가겠고요. 따라서 의미 구조에 대해서는 여기서만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래밍 언어의 속뜻은 프로그래밍 언어가 실제로 수행이 되었을 때 메모리 구조를 어떻게 바꾼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명령을 CPU에게 내린다든지 이런 식의 어떤 실행할 때의 의미를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실행될 때 어떻게 되는지에 관한 의미를 설명하는 부분을 다이나믹 시멘틱스라는 용어를 써서 설명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반면에 스태틱 시멘틱스라는 것도 있거든요. 이거는 뭐냐면은 프로그램이 실제로 수행된 것이 어떻게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얘기한다기보다는 이 프로그램이 실제 수행될 때 이거는 만족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장하는 그런 것들을 정적인 의미 구조라고 합니다. 좀 어렵다면은 예를 들어서 타입 시스템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int a라고 C에서 선언을 하셨다면 그 a는 나중에 인티저로만 항상 인티저 값만 항상 받을 수 있도록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적인 의미 구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정적인 의미 구조보다는 실행적인 의미 구조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하겠고요. 그래서 그 설명은 아마 이 과목 전체에 다양하게 그리고 또 다양한 언어에 대해서 서술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컴퓨터가 프로그램을 이해하는 과정을 살펴보시면은 그런 방법이 두 가지가 존재한다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하나는 컴파일러 방식이고요. 하나는 인터프리터 방식인데 컴파일러 방식이란 프로그램 전체를 모두 읽어서 기계어로 번역해 놓고 그 기계어로 번역된 것을 다시 수행을 하는 그런 절차를 나타냅니다. 그렇다면 인터프리터는 조금 다르게 프로그램 전체를 읽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의 한 문장씩만 읽어서 그 한 문장을 이해하고 수행하고 한 문장을 이해하고 수행하고 이런 식으로 짧은 주기로 수행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컴파일러는 프로그램 전체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생략해도 좋겠다 아니면 이 부분은 합해서 수행해도 좋겠다 이런 식의 최적화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모두 다 기계어로 번역해놓고 수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절차가 좀 더 무겁고요. 당연히 인터프리터는 상대적으로 그 반대가 되겠습니다. 컴파일러와 인터프리터를 비교하는 예를 살펴보시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라면 사시면은 맨 뒷면에 라면을 어떻게 끓여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방법이 나오는데요. 냄비에 물을 550cc 붓고 불을 켜고 끓을 때까지 기다려라 이런 식의 명령이 나옵니다. 컴파일러는 이것을 전부 읽고 머릿속에 넣어서
냄비에 물을 붓어 먹는다까지 한꺼번에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인터프리터는 한 줄만 읽고, 예를 들어 냄비에 물을 550cc 붓는다, 한 줄 읽고 550cc 붓고, 그 다음에 불을 켠다, 읽고 다시 불을 켜고,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수행을 하는 것을 말하게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신텍스에 대한 설명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이상의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워본 사람들이 있다면은 프로그래밍 언어마다 그 신텍스가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을 것입니다. 화면에 나오는 예에서 보시면 첫 번째 줄은 C에 대한 신텍스를 얘기를 하고요. 이것은 A라는 인티저 변수를 선언하고 있는데 그 밑에 세 개도 동일한 일을 하는 다른 언어로 작성된 프로그램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비주얼 베이직, 하나는 파스칼이라는 언어, 하나는 에이다라는 언어로 A는 인티저다, 이 선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문자의 적절한 조합으로 이루어졌다는 걸 빼면은 이렇게 공통점이 어떻게 보면은 참 없어 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자, 그래도 그 적절한 조합이라는 걸 생각해 본다면은 먼저 기본적인 단어가 있고요. 구성이 int나 a나 뭐 이런 것들 단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단어를 적당히 구성한 문장으로 이루어졌다는 것. 이것은 이제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프로그래밍 언어마다 다른 신텍스를 표현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언어를 제작하는 사람들은 이 언어의 신텍스는 이렇다라는 설명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설명을 하는 어떤 도구가 있는데요. 그 도구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게 BNF 폼입니다. 자, 이러한 BNF 폼은 우리가 영어나 다른 외국어를 배울 때 주어 다음엔 동사가 오고 일형식이고 이형식이고 이런 식의 어떤 그 규칙적인 것을 먼저 배운 다음에 명작이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그걸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규칙이 사실은 우리가 흔히 쓰는 영어나 뭐 다른 외국어들에 아니면 우리나라 말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것들에 비해서 프로그래밍 언어에 있어서는 좀 더 형식적이고 수학적인 부분이 강조가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규칙이라 하더라도 자연어, 즉 외국어나 뭐 우리나라 말이나 이런 것들에서는 그 규칙의 예외가 참 많은 반면에 프로그래밍 언어에 있어서는 예외가 있으면은 오류가 나니까 컴퓨터가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엄격하게 지켜지도록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BNF 폼이라는 이 가장 많이 쓰이는 이 도구는 규칙의 집합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너무 당연할 수도 있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그 규칙은 화살표 모양으로 표시가 되는데 새로운 단어가 나오고 거기에 대한 설명은 이렇다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 보시면은 왼쪽 부분, 이쪽은 새로운 단어 부분이 되겠는데요. 이 새로운 단어 부분에 나타나는 그 심볼 A는 주로 non-terminal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하다는 의미로 이렇게 뾰족한 괄호를 표시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화살표 오른쪽에 나타나는 것은 설명인데요. 이 설명에는 뾰족한 괄호로 묶여있는 것도 있지만 B나 D는 그렇지만 C의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non-terminal, 뾰족한 가로로 된 non-terminal과 터미널이 섞여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non-terminal은 화살표 규칙에 의해서 설명이 될 것이다 혹은 설명이 되었다 그런 심볼들을 나타내고요. 터미널이라는 것은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다. 우리 모두 약속해서 알고 있다. 이런 것들을 터미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양한 변형이 또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BNF 폼인데 수업 중에 배운 거랑 다르네 라고 생각하실 때 이 변형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화살표 대신 세미콜론 2개와 이퀄 사인을 쓸 수 있고요. non-terminal 심볼은 뾰족한 괄호로 묶기도 하지만 대문자만으로 표시를 하면서 대문자 표시는 non-terminal이야 이렇게 약속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건 중요한 거는
화살표 왼쪽에 넌터미널들이 똑같은 그런 규칙들이 여러 개가 나타나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여러 개 나타날 때 우리가 이것을 한꺼번에 모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똑같이 A로 표시되는 모든 규칙은 이렇게 바 형태, 그래서 보시면은 바 형태로 나타나서 서로 합해서 표현을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BNF 구문이 정의된 예를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어사인먼트를 표현하는 방법이 여기 나와 있는데요. 자, 우리 프로그래밍 언어는 어사인먼트를 이렇게 표현할 것이다 라는 게 여기 있습니다. 어사인이라는 이제 넌터미널 심볼을 정의함으로써 정의가 되는데요. 이 어사인이라는 넌터미널 심볼은 id가 왼쪽에 나오고 오른쪽에는 익스프레션이 나온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이에는 이퀄 사인이 있다 이렇게 표현이 됐고요. 그럼 id는 뭐냐 했을 때 또 뭐라고 정의가 되어 있고 그럼 익스프레션이 뭐냐 했을 때 여기 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id 먼저 보시면 a가 돼도 되고 b가 돼도 되고 c가 돼도 된다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 뾰족한 괄호가 없는 것을 보니 이것은 터미널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변수 이름으로 아이덴티파이어 식별자로 a 또는 b 또는 c를 쓰겠다 이렇게 표현이 된 것이고요. 두 번째 익스프레션에서 보시게 되면은 익스프레션은 어떤 id에다가 익스프레션을 더한 형태 혹은 곱한 형태 아니면 괄호로 묶은 익스프레션을 괄호로 묶은 형태 아니면 id 그 자체 이렇게 네 가지 형태로 이제 표현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를 보시면은 간단한 프로그래밍 언어 아주 간단합니다. 그것에 대한 어떤 구문 정의가 보입니다. 자, 우리 프로그래밍 언어는 이런 신텍스를 가진다라는 표현인데요. 첫 번째로 보시면은 첫째 줄에서는 이제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스테이트먼트로 이루어져 있다. 지금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자, 프로그램은 스테이트먼트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면은 이 스테이트먼트는 또다시 뭘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스테이트먼트거나 여기서 스테이트먼트거나 또는 스테이트먼트에다가 세미콜론을 하고 다시 스테이트먼트들의 리스트 요것을 표현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의 스테이트먼트는 그럼 또 어떻게 기술을 할 수가 있느냐 봤더니 변수에다가 그 다음에 어사인먼트 사인 나오고 그 다음에 익스프레션이다 이렇게 나타내주고요. 그럼 변수 베리어블이라는 건 뭐냐 다시 A, B, C, D 중에 하나다. 익스프레션은 뭐냐 봤더니 텀이라는 것과 텀이라는 것을 더한 것 혹은 텀 자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럼 텀은 뭐냐 보면은 변수거나 아니면은 어떤 컨스탄트이다 라고 봤습니다. 여기서 주목하실 거는 컨스탄트라는 것에 대해서 사실 더 설명이 되어야 되는데요. 0, 1 뭐 이런 거 혹은 뭐 다른 여러 가지 것들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단지 컨스트라고 지명관계상 표현을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컴파일러나 인터프리터가 둘 다 사용하는 어떤 그 신텍스를 이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이 커다랗게 두 가지 일종의 단계로 나누어지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렉시칼 어널리시스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우리나라 말로는 어휘 분석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이것은 단어를 식별하는 작업이 됩니다. int, return, while, x 이렇게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어떤 단위 예를 들어 return이라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r과 e와 t와 이렇게 따로따로 쪼개면 의미가 달라지죠. 그래서 의미를 유지하는 최소 단위를 토큰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토크나이즈 하는 거 토큰 하나하나 뜯어내는 이 과정을 렉시칼 어널리시스라고 부릅니다. 파싱은 렉시칼 어널리시스 결과로 주어진 토큰들이 계속 이제 들어오면은 그 토큰들을 가지고 문법적인 구조를 알아내는 절차입니다. 다시 말해서 렉시컬 어널리시스가 영어 듣기로 생각한다면 단어를 인식해내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파싱은
이런 단어만 계속 들린다고 해서 어떤 전체 문장이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그 단어들이 쭉 들어왔을 때 이것을 여기까지는 주어, 여기까지는 동사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전체 구조를 알아내는 것을 우리가 파싱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조를 알아내고 나서의 결과는 파싱 트리라고 부르는 어떤 자료 구조로 생성하게 됩니다. 컴퓨터가 프로그램을 이해하는 두 단계, 신텍스를 이해하는 두 단계를 앞서서 보셨는데요. 렉시컬 어널리시스하고 파싱 중에서 렉시컬 어널리시스는 조금 기본적인 것이고요. 파싱이 좀 더 복잡하다고 합니다. 자, 그럼 파싱의 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말을 먼저 한번 살펴보시면 좀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문법을 이제 아래와 같이 나타내 봤는데요. 문장은 주어구 다음에 동사구, 주어구는 관용어와 진주어, 진주어는 딱 3개, 학생들이 또는 친구들이 또는 3학년이, 관용어는 똑똑한 또는 게으른 착한 이 3개만 있다고 가정을 하고요. 동사구는 부사하고 동사가 나오든지 동사만 나오든지. 자, 부사는 재빨리 하고 열심히, 그리고 동사는 모였습니다 또는 공부합니다. 이렇게만 존재하는 언어를 한번 생각해 보십니다. 자, 여기서 똑똑한 학생들이 모였습니다라는 말을 분석을 한다고 한다면은 토큰들이 똑똑한 학생들이 모였습니다. 자, 이제 단어가 들립니다. 똑똑한과 학생들이와 모였습니다가 들리면 이것을 가지고 어디까지가 주어구인지 어디까지가 동사구인지를 이제 알아냅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주어구를 구성하는 걸 알아야 되겠죠. 주어구는 관용어와 진주어로 이루어져 있다고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관용어와 진주어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래서 똑똑한 학생들이 주어구가 되고요. 동사구 쪽은 이제 모였습니다만 동사구가 될 수도 있고, 뭐 열심히 모였습니다, 재빨리 모였습니다 이런 것도 된다고 이 부분에서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어디까지가 주어구고 어디까지가 동사구인지를 알아내요. 여기 문장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똑똑한 학생들이 모였습니다 부분이 토큰이라는 이름들로 불리는 단어고요. 위에서 주어구, 문장, 동사구 이 부분은 앞서 비인프 폼에서 보셨듯이 이제 뾰족한 괄호를 썼죠. 이건 non-터미널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컴퓨터가 이제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자동으로 수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사람도 참 어떤 리스닝 하기가 어렵고 이런 것 잘 아시듯이 컴퓨터 입장에서도 쉬운 건 아니라고 이제 아까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어떤 알고리즘, 그러니까 단어로 계속 어떤 토큰으로 들어오는 토큰열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문장으로 구성해낼 수 있는 어떤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유도, 데리베이션이라고 부르는데요. 프로그램이 들어오면은, 토큰열이 들어오면은 이제 신텍스에 맞는지 확인하고 이 토큰은 주어, 이 토큰은 동사 이런 식으로 역할을 파악하는 것을 이제 데리베이션이라고 공식적으로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데리베이션이 하는 일들은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냐 하면은요. 이제 그래머를 보시면 규칙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그 중에서 최상의 non-터미널,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다른 데서 안 쓰이는 non-터미널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라 라고 하는 non-터미널, 그것을 최상의 non-터미널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트리로 나타내지만 루트에 해당하죠. 아까 예에서 보면은 전체 하나의 문장이 되겠는데요. 아니면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되겠는데 non-터미널로부터 계속 그래머의 규칙을 반복적으로 적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프로그램은 스테이트먼트라고 그랬거든요. 이제 밑에 예를 보시면은요. 근데 스테이트먼트죠. 스테이트먼트는 뭐냐 하면은 스테이트먼트에 또 스테이트먼트가 세미콜론을 사이에 두고 붙은 거라 이거죠. 근데 하나의 스테이트먼트는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면은 어떤 식별자에다가 이제 갖다 사인 있고요. 그 다음에 익스프레션이 오는데요. 자, 이것도 이제 규칙에 의해서 우리가 이것을 바꿔 쓸 수가 있습니다. 스테이트먼트 정의 가보시면 이런 규칙이 있고요.
자, 그러면은 이 규칙에서 보시면은 또 여기 익스프레션과 스테이트먼트라는 non-터미널이 쓰였기 때문에 자, 익스프레션 먼저 보시게 되면은 하나의 익스프레션은 또 이런 규칙이 있었습니다. 화살표 여기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걸로 우리가 다시 바꿔치기 해줍니다. 계속 이렇게 바꿔치기 다시 쓰기를 해주다 보면은 자, 가만 들여다 보시면은 여기 점점 이제 2단계를 통과해서 이제 오른쪽 컬럼까지 이제 가서 쭉 내려가서 결과적으로 마지막까지 가게 되면은 이제 터미널들로만 이루어진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터미널로만 이루어진 부분들을 우리가 만나면은 이제 디리베이션이 다 되었다, 유도가 다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 프로그램이라는 어떤 시작 심볼로부터 그 다음에 계속 두 줄짜리 화살표를 통해서 이제 계속 진행을 이제 대입을 진행을 해 나가다 보면은 결과적으로 토큰 열로만 이루어진 이런 것을 만나게 됩니다. 터미널로만 이루어진 것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을 유도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과정을 쭉 컴퓨터는 수행을 하게 되고요. 자, 이때 컴퓨터 입장에서는 non-터미널이 2개 이상이네. 예를 들어서 스테이트먼트와 스테이트먼트 두 번째에서 스테이트먼트 중에서 어떤 거를 먼저 해야 될까 이거를 고민을 하게 될 텐데요. 그때 가장 왼쪽에 나오는 non-터미널을 먼저 대치를 해나가는 규칙을 찾아 대치를 해나가는 그것을 가리켜서 rightmost derivation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좌측 유도라고 하고요. 그럼 여기는 표현이 안 돼 있지만 가장 오른쪽에 나와 있는 심볼, 예를 들어 이렇게 심볼이 3개가 있다. 이건 3개나 있습니다. 그래서 3개 중에서는 가장 오른쪽에 있는 거 먼저 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는 우측 유도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좌측 유도는 맨 왼쪽 거, 우측 유도는 맨 오른쪽 거 먼저 수행하겠다. 대치를 수행하겠다 이겁니다. 지금 이 이젠플에서는 좌측 유도를 한 것이고요. 자, 그래서 leftmost derivation을 했을 경우, 좌측 유도를 했을 경우는 사실은 좀 직관적인 경우고요. 우측 유도, rightmost derivation은 좀 직관적이지 않습니다. 어떤 것을 수행할 때 항상 왼쪽 걸 먼저 하지 오른쪽 걸 먼저 하는 경우는 좀 우리 어색하죠. 그래서 rightmost derivation이라는 게 왜 있지라고 이제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컴퓨터 입장에서는 이게 더 편할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궁금하신 분들은 컴파일러 쪽을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단원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앞서서 봤던 데리베이션 과정을 통해서 나온 결과가 그러면 뭘까? 이걸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단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화면에서 보시는 트리와 같은 것인데요. 아까 보셨던 그 유도는 계속 어떤 심볼을, non-터미널 심볼을 규칙에 의해서 대치해 나가는 과정을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그런 대치를 해나가는 과정은 사실은 그 어떤 주어진 프로그램을 이해해 나가는 어떤 과정을 보여줄 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진짜로 어디까지가 주어고 어디까지가 수로인지 아니면은 어디까지가 if절이고 어디까지가 뭐 while문인지 이런 것들을 알고 싶을 때는 보시다시피 이런 트리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컴퓨터가 가지기에 가장 적절한 자료 구조이고요. 이름을 파싱 트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시는 거는 A는 A 더하기 B, B는 C와 같은 그 두 가지 문장이 연속으로 되어 있는 그 프로그램을 트리로 구성한 이그젠플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 앞서서 나온 그 BNF 폼을 적용한 그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컴퓨터가 프로그래밍의 구조를 이해했다라는 것이 파싱 트리를 만들었다라는 것과 동일하다 이렇게 지금은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것은 그리고 leftmost derivation이나 rightmost derivation이 아니면은
많이 사용하지는 않겠지만은 두 번째를 가장 먼저 데리베이션 하는 것, 이런 것들 모두 다 트리가 결론적으로 생성된 모양은 동일하다라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답입니다.